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그 투수의 어깨 컨디셔닝과 그 리커버리 전략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게 될 롯데자이언츠의 김대환. 예, 김용진입니다. 예. 오늘 그 강의 주제는 주로 이제 투수의 어깨 컨디션을 어떻게 파악할지와 그 투구 전후로 저희가 어떻게 선수를 관리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좀 논의를 해보자 하고 오늘 주제를 마련해 봤습니다. 네, 지금 원래 저희가 이렇게 그 사람들 보면서 서로 얼굴을 보면서 보통은 얘기를 하고 또 그러면서 이제 주로 이제 강의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오늘은 저희가 여러분들이 안 보여서 정확히 우리가 어떻게 좀 끌고 가야 될지 참 좀 애매하기도 하고 좀 어색하기도 한데 저희는 여기 모니터를 보고 있지만 이 모니터를 통해서 아마 한 100명, 1000명의 여러분들이 아마 저희를 보고 있는 것 같아서 좀 무게감도 있고 좀 저희가 그렇게 느껴지는데 저희가 하여튼 알려드리는 저희가 쓰고 있는 것들을 예. 저희가 다 오픈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해하시고 예. 선수들을 관리하시는데 도움이 예.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마 저희가 보여드리는 내용이 좋은 부분도 있고 또 어떤 부분에서 저거 별론데 하시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희도 이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면서 또 다음번엔 다른 분들이 더 나은 것들을 갖고 보여주시고 이런 것들이 이제 교류해 나가는 저는 과정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서 저희도 성장하고 같이 이제 야구계 전반적으로 좋은 이제 긍정적인 논의가 지속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그 우리하고 협동조합하고 최승표 대표님한테 감사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팀에 있으면서 매년 새로운 신인 선수를 봤는데 이 선수들이 야구팀에 올 때, 프로팀에 올 때 오는 마음가짐이나 준비가 확실히 예전에 비해서 점점점 더 달라지고 좋아지는 걸 많이 느끼거든요. 용진 코치님도 좀 그런 거 많이 느끼시죠?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뭔가 이렇게 알리려고 하고 이런 문화를 만들어 오신 분들의 도움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들을 자꾸 나서서 어떤 부분에서는 참 저희가 아는 게 많지 않은데 이런 걸 해도 되나 그런 생각도 들지만 이런 것들이 자꾸 보편화되면은 정말 그 야구 전반적인 질적 수준도 향상되고 또 아마추어 선수들도 부상 없이 좀 더 즐겁게 야구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저희도 용기를 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예. 저희가 오늘 드릴 말씀은 투수들의 어깨 컨디션을 어떻게 우리가 그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얘네들을 좋게 해주는 방법이 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네. 하고요. 지금 저희가 팀에서 쓰고 있는 그런 방법들도 보여드리고, 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저희는 이제 장비가 있는 이제 프로팀이지만 아마추어나 이런 데서 장비가 없이도 어깨를 관리하는 그런 좋은 툴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저희가 드리려고 하는 그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어요. 선수들이 투수가 공을 던지는데 어제도 던졌는데 오늘 이 선수가 공을 던질 수 있는 어깨 컨디션이냐? 저는 이제 저한테 그런 질문들을 합니다. 저희 투수 코치님들이 이 선수 어깨 컨디션 괜찮냐? 얘 오늘 괜찮냐? 라고 경기 전에 물어봐요. 그런데 전 사람의 몸이라는 게 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깨 안에 있는 그 상황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저는 그 선수들의 어깨 컨디션을 파악을 해야 되고, 얘 괜찮습니다. 어깨 오늘 경기 나가는데 지장 없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럼 현장에서 선수들의 어깨 컨디션을 과연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이냐,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냐라는 것들을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요. 또 걔네 그런 것들을 더 빨리 좋게 회복이 되고 빨리 경기에 나갈 수 있게 준비하는 방법이 과연 무엇이냐, 어떤 툴들이 있냐라는 것들을 아마 저희가 이야기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참고로 김용진 코치님은 1군에서 이제 총괄을 하고 계시고 저는 2군에서 맡고 있어서 김용진 코치님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선수가 어제 던졌는데 오늘 던질 수 있느냐에 대한 어떤 기술 코치님들의 그런 자문을 이제 받으면 이제 거기 결정을 내려줘야 되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 선수가 내일 또 오늘 던질 수 있느냐 없느냐 아니면 쉬어야 되느냐 그런 결정을 하는지에 대한 과정을 좀 보여드릴 거고요. 저 같은 경우는 2군에서 이제 선수들이 내려면 어떻게 부상을 케어하고 어떤 장비로 어떻게 이런 것들을 케어하는지 그리고 1, 2군이 어떻게 소통해서 그런 것들을 이루어가는지 오늘 그렇게 말씀을 해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넘길까요? 예. 오늘 이제 목차를 말씀드리면요. 처음에 이제 이러한 반복된 투수 같은 거 투구로 인한 여러 가지 생기는 문제들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 기존에 우리가 뭐 회복이라든지 뭐 치유 과정에서 아이싱을 상당히 보편적으로 다들 알고 계신데 그거에 대한 논의도 한번 해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선수들이 경기에 나가기 전에 컨디션을 파악하는 사전 평가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경기 전 준비 과정들, 그리고 경기 후의 회복 과정.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하지만 현장에서는 실제로 이런 것들을 하기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대체할 수 있는 쉬운 방법들이나 그에 대한 논의들을 좀 해볼까 합니다. 예, 지금 이제 저희 영상 선수들이 틀어주시면 저희 선수들이 이렇게 공을 던지죠. 네, 네, 영상 좀 잠깐 여기 틀어주시겠습니다. 보고 아, 눌러도 될 것 같은데. 예. 예, 이거. 자, 지금 이렇게 공을 던지는데 아마 선수들이 불펜장에서 공을 한 뭐 30개 정도 이렇게 던지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경기 중에는 선발 투수 같은 경우에는 한 100개 정도의 그렇죠. 공을 던지죠. 그리고 중간 투수 같은 경우에는 한 20개, 1이닝 20개 내외의 공을 아마 던지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반복적인 동작들을 우리가 이렇게 강하게 하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기능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기 보시면 화면에 보시면 그 우리가 공을 던진다든지 이런 동작들을 할 때는 우리 몸에 있는 모든 관절들을 다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공을 계속 던지면 던질수록 처음에 던졌을 때의 그 관절의 가동 범위를 다 사용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 몸에서 점점 더 적은 관절 범위를 사용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게 먼저 나오면 안 되는데. 예. 자, 그리고 경기 전에 그 사람의 그 근력을 지금 이제 그림을 보면 누군가 이렇게 어깨 근력을 평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공을 던지기 전에 그 어깨의 근력을 평가하는 것과 그리고 공을 던지고 난 다음에 근력의 평가를 하면 경기 후에 근력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공을 던지기 반복적인 동작을 하고 나면 근육이 수축하는 힘이라든지 그리고 근육이 수축하는 속도라든지 그리고 이완하는 속도라든지 그리고 갑자기 큰 힘을 내는 그런 순발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그 저하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런 기능적인 문제, 관절의 가동 범위가 줄어든다든지 이런 힘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기능적인 문제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그걸 우리는 피로라고 부르는 거예요. 반복적인 동작을 하면 이렇게 피로가 발생하죠. 그런데 그것은 이런 기능적인 문제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투수들의 경우 대부분 그런 피로의 그 현상들이 어깨 내전에서 금방 드러납니다. 빠르게 드러나죠. 네. 그래서 어깨에 내전의 그런 내전의 결핍이라고 그러는데요. 또 넘어가시면 네. 그림에서 보듯이 이게 지금 이 사람이 지금 어깨에 내전을 한 거거든요. 안쪽으로 회전하는 거예요. 자기가 안 쓰는 팔은 내전이 이렇게 잘 되는데 공을 던지고 나면 내전이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파악하면 그 선수들의 그 어깨의 컨디션이 금방 빠르게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야구 선수처럼 계속 반복되게 과사용을 하게 되면 그 부분들에 이제 마이크로 트라우마라 그래서 미세한 손상들이 계속 발생하게 되고요. 이게 계속 반복되면서 그 부분들의 이제 조직들이 두꺼워지고 빡빡해지면서 움직임에 제한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그림에 왼쪽에 ND라고 하는 게 이제 주로 사용하지 않는 팔인데 잘 내려가죠, 내전이. 반대로 주로 사용하는 팔은 많이 굳어서 이 가동이 제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선수들의 경우는 뼈나 근육이 완전히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어렸을 때부터 반복적으로 이렇게 야구를 하다 보면은 프로팀에 왔을 때는 상당수의 선수들이 어깨 관절이 많이 굳어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신인들을 막 이제 받아서 보면은 이 친구들이 그런 어깨에 문제를 갖고 있어서 스트레칭이나 다른 운동으로 지금 케어가 집중적으로 필요한 시기죠, 지금이. 근데 이런 그 내전 결핍의 문제가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에 어떤 이런 스트레스를 해결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어떤 투구 동작을 했을 때 생기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꼭 결코 오랜 그 크로닉한 상태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랜 시간 동안에 공을 한 경기만 나가도 한 경기만 100개 던지고 20개만 던져도 내전의 문제가 바로 생겨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장기전의 그 크로닉한 문제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 어떤 단기적인 문제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수들의 그 컨디션을 파악할 때는 이 내전을 저희가 보는데요. 예를 들면 선발 투수가 공을 100개를 던지잖아요. 경기 끝나고 내려오면 어깨 내전이 확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게
그 한 뭐 30도 이상 차이가 납니다. 대부분 뭐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이런 차이가 생기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한 3일 정도 그냥 아무런 처치 안 하고 3일 정도 두잖아요. 그럼 대부분은 많은 경우에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와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피로 현상이 움직임으로 드러난다고. 3일 정도 지나면 우리 몸에서 다시 그 피로를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0개를 던진 선수도 3일 정도 지나면 다시 어깨 내전이 들어오고 다시 몸이 회복이 됐기 때문에 3일차가 되면 다시 불펜 투구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그 선발 투수는 100개를 던진 다음에 한 3일 정도 되면 우리가 회복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불펜 투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한 20개의 공을 던졌습니다. 이 선수도 피로가 쌓였겠죠. 그런데 이 선수는 극심한 피로는 아닌 거예요. 어깨를 그 다음날 쓸 수 없을 정도의 그런 큰 피로가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다시 그 다음날 또 공을 20개를 던집니다. 그렇지만 체크를 해보잖아요. 첫째 날 공 던지고 났을 때 내전의 차이가 둘째 날은 더 심해지죠. 또 셋째 날 만약에 우리가 그래서 가급적이면 중간 투수들이 3일 이상 연투를 안 시키려고 하는 거죠. 3일 정도 투수 던지고 나면 하루하고 완전히 100% 회복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 선수의 내전의 문제는 점점 생겨버리고요. 그러면 그 다음 그 이후의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김용진 코치 같은 경우는 이제 1군에 있으면서 올해도 아마 그런 문제들을 좀 경험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뭐 비근한 예로 그 선발을 하다가 중간에 이제 중간 투수로 전환한 투수가 계속 연투를 할 수 있느냐 그런 질문도 가끔 받으시지 않나요? 예. 저희 팀의 그 프랑코 선수가 그 선발로 던지다가 이제 시즌 마지막 때쯤 돼서는 이제 불펜 투수로 전환을 했어요. 그리고 또 마지막 이제 정말 마지막에는 다시 선발로도 또 한 경기를 던졌거든요. 근데 그때 그 텀을 보면 이 선수가 중간 투수로 그 이틀 연투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그 팀 플랜에는 3일 후에는 이 선수가 그 선발 투수로 나가야 돼요. 그런데 이제 그럼 이제 코칭 스텝에서 저희한테 이제 요청을 하죠. 얘 어깨 상태 괜찮냐? 얘 3일 후에 선발로 나갈 수 있겠냐? 근데 나갈 수 있겠냐지만 나가야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저희가 그때 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일단 이 선수의 상태를 파악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 선수를 베드에 그냥 빠르게 그냥 파악합니다. 시간이 많지도 않아요. 눕혀가서 그냥 어깨 딱 눌러놓고 내전을 확 봐요. 근데 이틀 중간 그 불펜 투구하고 나서 예상을 했어요. 아, 이 친구 내전이 분명히 안 날 거다. 아니나 다를까 확 한 40도는 차이 났던 것 같아요. 이 친구가 내전이 정말 잘 나오는 친구인데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럼 이제 저희가 이 선수를 어쨌든 내보내서 경기를 잘하도록 도와줘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면 내전을 나올 수 있게 그 다음부터 적극적인 조치를 해줍니다. 이게 뒤에 이제 나올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그 선수가 그렇게 내전이 잘 나오면 피로 회복이 빨리 된 거라고 봐야 되고요.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그 선수도 그 다음에 그 선발 투수로 나가서 경기를 잘 마무리했었거든요. 물론 이것과 덧붙여서 이제 근력도 간단하게 평가도 하고요. 여러 가지를 보지만 상당히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이제 포인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보시면 이러한 내전 결핍이 이제 갖다 주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요. 그 투수들이 어깨를 높이 올려서 뒤로 회전할 때 오는 뭐 내적 충돌 증후군이나 뭐 임핀지 찝힘이라 그러죠. 그다음에 슬랩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어깨를 많이 들어 올릴 때 이제 발생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의 문제들. 그다음 더 나아가서는 회전근개 파열. 그래서 저희도 사실 올 시즌에 이런 문제로 이제 뭐 선수들도 고생하고 저희들도 이제 마음 고생을 좀 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자, 다음 넘어가시면 이제 네. 이제 아이싱에 대한 얘기를 잠깐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세요. 왜 아이싱을 뭐 하냐 안 하냐, 뭐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아이싱은 언제 나왔죠? 처음 이 얘기가요. 아이싱을 하게 된 계기가 제가 처음에 20살 한 20년 전에 20년도 더 됐죠. 20년 그 전에 이제 처음에 공부를 시작했을 때 그때 이 아이싱이 뭐 RIC라고 하죠. 라이스, 이게 예. 저한테는 뭐 그때 원래부터 그냥 그런 줄 알았어요. 저는. 거의 뭐 불문율이죠, 진짜 바이블처럼. 예, 근데 그 아이싱을 만드신 분이 이 지금 사진에 나오죠, 이 영상에. 예. 이분 이제 닥터 게이브 밀킨이라는 분인데 1978년도에 이거를 만드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가이드라인이죠. 이게 권고안인데
그래서 그 말씀하신 대로 김용진 코치가 이런 트레이닝을 공부하는 모든 사람들은 처음에 배우는 게 다 라이스인데 레스트, 휴식을 취하고 아이스, 뭐 냉각 차갑게 이제 시키고 그 다음에 압박을 하고 컴프레션 압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엘리베이터 올려라 이렇게 올려놓고 이제 쉬어라 이런 얘기들이 거의 그 금과 옥조처럼 전해져 내려왔었죠. 지금 저희가 그 투수들의 컨디션을 파악하고 어떻게 회복하냐라는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지금 아이싱이 들어왔어요. 지금. 지금 근데 이 아이싱 얘기를 저희가 앞에 서두에 지금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아이싱의 문제를 이해하면 이 사람들의 어깨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이해하기 너무 그 쉬운 하나의 사례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꺼내놓고 그 다음에 저희가 하고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지금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아이싱이 78년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이어져 왔고요. 누구나 이제 뭐 저희 보면 야구팀에 아이싱 티가 있어요. 아이스 할 때 편하게 입으라고 그런 티도 있을 정도로 보편화됐었는데 현재 추세를 이제 보시면요. 이 닥터 게이브 미르킨이라는 분이 지금 연세가 많이 드셨죠? 같은 분인데 최근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자기가 말한 그 아이스 가이드라인이 수십 년 동안 사용되었지만 새로운 연구들은 보면 이러한 아이싱이 결코 그 회복이나 치유에 큰 도움이 안 된다라는 결과들이 많이 나온다. 그래서 아이스를 댔다가 떼면 다시 너는 아플 거다. 이제 그러면서 새로운 이제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본인이 원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 라이스에서 밑이라고 약자인데요. 공교롭게 라이스 하면 밥이고 밑은 고기죠. 밥에서 고기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내용을 보면은 간단하게 용진 코치 한번. 이분이 움직여라. 네. 빠르게 그 피로를 다시 그 피로에서 빠르게 회복하려면 아이스가 아니라 움직여라. 기존의 아이스는 이제 얼음을 차갑게 하고 그거를 꽉 그 압박을 시켜서 한 15분 정도는 안 움직이게 하는 게 이제 보통 그래 왔거든요. 그런데 움직이고 이렇게 운동을 하면서 결국은 이제 인체 혈류 순환이 증가되고 그러면서 치유 과정이 촉진되고 이렇게 신진대사가 뭐 높아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적극적으로 운동을 해라. 그래서 운동을 하게 되면 우리가 그 어떤 일정한 동작을 반복적으로 하게 되죠. 스포츠는. 근데 그렇게 되면 우리 몸에서 그 몸이 정렬 상태에서 벗어나는 일들이 생겨요. 근데 그런 우리 몸이 이렇게 원래 그 조물주가 만들어 놓은 정렬 상태에서 이렇게 벗어나는 일이 생기면 우리 몸에서는 불안하게 느껴요. 그래서 그 관절들을 더 쓰지 않게 만들고 우리 몸을 더 긴장하는 상태로 만들어 놓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혈류가 잘 흐르지 않겠죠. 그럼 회복이 더딘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정렬 상태로 갈 수 있는 그런 운동들을 적극적으로 해줘라. 그다음 우리 몸 회복에서 이제 또 필요한 게 이 림프 시스템인데 이 림프 시스템은 이제 근육의 움직임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시스템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움직임을 빨리 가져가고 근육을 사용할 때 얘네들이 이제 더 잘 작동하게 되죠. 그래서 경기 후 예전처럼 쉬는 게 아니라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뭐 가동성 운동을 한다든가 뭐 스트레칭이라든지 뭐 다이나믹 움직이면서 하는 가벼운 운동들, 그다음 심지어는 이제 운동 그 경기 후에 바로 웨이트리프팅을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학교나 이런 데서 쉽게는 이제 폼롤러 같은 거 하는 것도 바로 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이 김용지 코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공을 강하게 던지고 나면 어떤 근육들은 늘어나서 이완되고 어떤 근육들은 지나치게 짧아지기 때문에 이 뼈나 그 관절들의 위치가 바뀌기도 하거든요. 이러한 것들을 움직임을 통해서 원래대로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불편하면 아프고 통증이 있거나 불편하면 진통제를 먹어라. 자, 통증이 생기면 우리 몸에서 통증이라는 감각을 느끼잖아요. 그럼 똑같이 우리 몸을 딱 긴장 상태로 만들어 버려요. 그러면 우리 몸에서 혈류가 더 돌지 않겠죠. 차라리 통증을 잃어버리게 진통제를 먹어라. 그게 오히려 회복에 도움이 될 거다. 그런데 이게 꼭 진통제 약만을 얘기한 건 아니고요. 여기서 또 빠르게 통증을 잃어버리게 하거나 아니면 혈류를 좋게 하기 위한 어떤 전기 치료라든지 어떤 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라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EMS 장비라고 해서 전기 자극을 해서 이제 통증을 낮추는 텐스라고도 부르는데요. 그런 장비들도 나와 있고
여기 우리하고 그 스토어에 보면은 예, 그런 장비들이 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너무 고가일 경우에는 뭐 대체하는 방법도 있다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우리가 아까 오랫동안 압박하는 게 좋지는 않다 그랬는데 이제 플러싱 밴드라고 해서 이제 팔에 감았다가 그 부분을 한 1분 정도 압박을 했다가 1, 2분 정도 후에 풀어주면 우리가 댐이 이렇게 이제 물을 가뒀다가 딱 터트리면 물이 세차게 나가듯이 이런 압박을 했다가 놔주면 혈류순환이 촉진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또 우리가 아프면 왜 손대고 막 비비거나 누르잖아요. 이 압박들도 예, 통증을 완화시키는 데 또 도움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트리트먼트 여러 가지 조치들이 예. 있죠. 네. 뭐 요즘 미국에서도 보면은 그 부항을 하거나 침을 맞는 친구들도 많거든요. 이제 부항을 뜬다든가 아니면 이제 그라스톤이라고 해서 피부를 옛날에 보면 뭐 경락, 괄사 그렇게 해갖고 뭐 보시면 뭐 긁어갖고 이렇게 막 빨갛게 올라오고 하는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제 글라스톤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저희도 많이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도 낮춰주는 여러 가지 장비들을 많이 다양하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점점 예전보다는 좀 소극적이보다는 적극적으로 움직이게 하고 다양한 것들을 활용하는 그런 시대로 오게 된 거죠. 예,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는 저희가 이제 그 현대 과학이 빠르게 회복하기 위해서 이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선수들의 평가는 이렇게 하면 빠르게 현장에서 할 수 있다. 그리고 현대 과학은 빠른 회복을 위해서는 이렇게 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는 저희가 그러면 팀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보여드릴 거예요. 자, 먼저 저희가 움직임을 먼저 그 선수들의 상태를 파악하려면 움직임을 봐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저희가 현 팀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움직임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보여드리고 근력 평가는 어떻게 하는지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베드에 눕혀서 어깨의 그 라인을 따라서 한 사람이 눌러주고 한 사람은 이렇게 예, 그 고니오미터라고 하는데 이런 각도계를 이용해서 이렇게 해서 어깨의 내전 각도를 좌우를 저희가 다 평가를 해놓습니다. 시즌 초니까 아마 올해도 2월에 캠프할 때 저희가 아마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1년에 저희가 그 분기마다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 분기마다는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시즌 시작하기 전에 중간에 그리고 끝날 때쯤 거의 이렇게 고니오미터로 측정하는 거는 이렇게 아예 3번 정도는 합니다. 그래서 이 선수들이 가장 좋았을 때 각도 같은 거를 제가 기록해 두고요. 나중에 이제 이 선수가 시합에 나가야 많은지 아니면 또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할 때 그때 다시 한번 측정을 해서 비교를 해본다든가 어느 정도 지금 나쁘구나 아니면 충분하구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죠. 이때 이제 고니어미터가 이게 위에 수평계가 있어서 이 정확하게 각도를 잴 수 있게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어깨 각도라든지 이거를 일정한 수준에 맞춰놓고 이걸 측정을 해야 값이 잘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보조자도 있어야 되고 사실은 숙련되지 않으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좀 쉽게 하시는 방법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빠르게 순간순간 그 저희 팀의 투수가 20명이 넘거든요. 팀의 절반이 투수인데 그 선수들의 어깨 상태를 매일매일 빠르게 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할 때는 평상시에는 고니오미터를 쓰지 않아요. 그냥 베드 눕혀서 좌측 어깨 딱 눌러놓고 딱 해보고 여기 이렇게 나오는데 우측 어깨 눌러서 딱 해봐서 좌측보다 우측이 그냥 눈으로 봐도 한 30도 이상 차이 나면 그냥 보여요. 얘 지금 피로하다. 얘 지금 공 시합 나갈 상태는 아닌 것 같다. 이런 것들을 그냥 바로바로 그날 현장에서 파악을 합니다. 자, 다음은 근력 평가죠. 이 디지털로 된 이제 압력계가 있어 갖고요. 이 선수들이 이제 뭐 외전하거나 내전할 때 힘을 쓸 때 어느 정도 각도가 피크 파워가 나오는지 보고요. 이제 이 선수들이 좋았을 때랑 나빴을 때 만약에 근력이 많이 줄었다면은 아까 가동성은 뭐 전과 달리 나쁘지 않은데 근데 다만 이제 근력이 낮게 나온다 그러면 그것도 역시 뭐 위험 사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예, 다음 가보겠습니다. 자, 그다음 경기 전 준비. 예, 경기 전 준비에는 크게 근막 이완도 하고요. 그다음에 스트레칭 그리고 이걸 활성화 근육들을 이제 잘 쓸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저희가 선수들의 그 움직임이라든지 근력 상태를 이제 평상시 이제 경기 나가기 전에 관리를 하면서 준비를 하죠. 그리고 이제 경기 나가기 바로 전에도 선수들이 좋은 상태에서 경기를 나가야지 자기가 할 수 있는 퍼포먼스도 다 발휘하면서 또 다 부상을 당할 확률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기 나가기 직전에 저희가 하는 그런 루틴들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소개해 드리는 건데요. 네네.
먼저 저희가 선수들의 근막을 자극하는 일들을 합니다. 예. 영상 그 영상이거든요. 예. 있죠. 예. 그래서 어깨 견갑골 주변에 있는 근육들 그리고 어깨 회전근개 또 어깨와 관련된 근육들 네. 얘네들을 저희가 이렇게 다 근막을 자극을 합니다. 그러니까 근육은 이렇게 막으로 쌓여 있는데요. 거기 안에는 많은 신경 세포들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걔네들을 자극하면서 그쪽의 근육들이 더 많이 움직일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를 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스트레칭. 그 다음에 어깨를 스트레칭 해주죠. 어깨의 내전도 저희가 이때 스트레칭을 하면서 좀 더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 있게 저희가 유도를 하고요. 그리고 근육이 적정한 길이를 유지할 때 제일 큰 힘을 내는데 또 경기 나가기 전에 자기가 쓸 수 있는 가동 범위를 머릿속에 인식을 시키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내가 쓸 수 있어라고. 그래서 자기가 쓸 수 있는 그 가동 범위를 다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극을 주면서 머리에 인식시키는 자극들을 하고 있고요. 또 이 과정에서 선수가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지 불편함이 있는지 파악도 하고요. 그 문제가 있으면 빨리 또 그걸 대처해주기도 합니다. 또 이런 스트레칭을 하다 보면 이 선수의 상태를 바로 그 자리에서 네. 볼 수 있어요. 다음은 이제 나가기 전에 이제 근육들을 이제 근육이 이제 늘어져 있는 상태가 아니라 잘 움직일 수 있도록 이제 힘을 좀 이제 강성을 좀 주는 과정이죠. 그렇죠. 네. 공을 던진다는 거는 아주 강한 힘을 내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먼저 경기 나가기 전에 우리 몸에서 그런 반응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대표적인 이제 지금 나오는 J밴드가 있는데요. 이거를 아마 국내 제일 처음부터 이제 알리시고 또 보급하신 분이 여기 우리하고의 최승표 대표님으로 알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고등학교 학생들도 뭐 투수 야수 할 것 없이 다 J밴드를 사용하고 와서 전에는 이제 프로팀에 오면은 저희가 새로 가르쳐 줘야 되는데 지금 알고 온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예,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저희가 편합니다. 다음은 이제 드라이브 라인에서 쓰는 이제 플라이어 케어볼인데요. 이걸 통해서 이제 근육을 쓰는 방법이나 몸통의 회전력을 키우는 걸 이제 경기 전에 미리 이제 해주는 거죠. 자, 어차피 투구할 때 모든 그 관절 가동 범위를 다 써야 되는데 그 전에 이제 그 좀 더 잘라서 그 흉추를 더 써야 된다. 그러면 그런 것들 더 쓰기 좋게 미리 기름칠한다고 보면 되죠. 네. 그렇게 그 패턴들을 계속 공을 던지면서 연습을 시키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준비가 된 사람들이 그 다음에 이제 불펜장 가서 공을 던지면서 몸을 풀고 그 다음에 이제 경기에 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시합에 나가고요, 선수들이. 이게 지금 보면 이제 경기를 준비하는 거죠. 그리고 경기를 하고 나서 네, 경기 후에 이제 선수들이 마운드에 내려와서 이제 들어오면 이제 회복을 하게 되죠. 첫 번째 회복 운동이 있고요. 두 번째 여러 가지 그 장비들이나 뭐 저희가 뭐 툴을 이용한 이제 회복 기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 더 최근에 이제 여러 트렌드들을 반영한 이제 특수 장비들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회복 운동, 이제 유산소 그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저기에도 들어있네요. 김효진 코치 모델이시네요. 그 경기 끝나고 오면 선수들이 이제 저 트레이너들을 찾게 되고 그럼 저희가 이제 주로 반대 운동들을 시키죠. 그래서 반대 운동에 이제 아까 회복을 빠르게 하는 방법이 적극적으로 그 근육에 대해 그 운동을 시켜라. 그런데 주로 이제 그 공을 던지면 뒤에 있는 애들이 이렇게 늘어나는 패턴을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걔네들이 정상 위치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하는 이제 회복 운동, 근력 운동을 시킵니다. 근데 이제 밴드를 걸어놓지 않고 하는 이유는요. 이 트레이너가 반대로 잡아당겨주면서 이제 저희가 그 신장성 익센트릭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강도 높게 이제 근육이 자극을 주게 되죠. 이러한 회복 운동은 이제 보시면 밑에 보면 그림이 3개 나왔는데 첫 번째 시계가 나와 있죠. 최대한 빨리 내려오자마자 가장 빠른 시간 안에 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 날개뼈와 그 날개뼈 주변의 회전근개들을 최대한 자극을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강한 강도로 짧은 시간 안에 끝내주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다음 이제 회복 운동인데요. 방금 전에 이제 트레이너가 이제 도와주는 회복 운동이었다면 이번에는 이제 선수가 스스로 할 수 있는 회복 운동입니다. 아까 그 과정을 거치고 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밴드를 이용해서 늘리거나 뭐 그 캐틀벨이나 덤벨을 들고 어깨 안정 운동을 하고요. 마지막에 이제 트램폴린에 볼을 던지면서 받는 이제 이러한 리바운드 운동도 하고요. 저희 그 모델이 좀 운동을 잘못한 것 같은데요. 캐틀벨 요거보단 요게 요렇게 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웨이티드 커프라 그래갖고 손목에 이제 뭐 예전에 모래주머니 뭐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 걸 네, 좀 많이 내려갔네요. 네. 저희 신입 트레이너인데 교육 좀 다시 시키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보면 이런 웨이티드 그 커프 같은 걸 이용해서 하는데 이런 것들 장비들 이렇게 비용 비싸지 않으면서 나중에 활용하시기 괜찮거든요. 그 최 대표님 그 우리하고 스토어에도 이거 있나요? 아, 이 예, 갖다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 커프를 이용해서 예, 그 견갑골이랑 회전근개를 자극하는 그런 운동들이죠. 예, 그렇습니다. 주로 날개뼈 움직임을 더 증가시키고요. 그다음에 이제 회전근개들을 골고루 자극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혈류 순환을 증가시켜서 빨리 이제 조직이 치유되고 그다음에 이제 원상태로 회복되는 걸 도와주게 됩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간단한 툴을 쓰는 건데요. 아까 처음에 이제 저희가 김용진 코치가 그 이렇게 근육들을 계속 미세한 손상들이 지속되다 보면 그 부분들이 이제 빡빡해지고 이제 거기가 이제 유착이라 해서 들러붙고 잘 안 움직이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 가동 범위가 감소되고 근육이 이완 수축이 제대로 안 일어나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이제 저희가 글라스톤이라는 장비로 이렇게 시합 후에 이제 간단하게 풀어줍니다. 용병 선수들 스트레일리 같은 경우도 무조건 와서 15분, 20분 정도는 시합 끝나면 받는 것 같아요. 많이 하죠 스트레일리도. 예. 예, 이런 것들을 많이 쓰게 되고요. 예. 맞습니다. 아니 예, 저기 그 용병 선수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 팀 비밀일 수가 있는데. 예. 그다음에 이제 다양한 회복 기법들 보면 이제 플러싱 밴드라고 하죠. 이렇게 감아서 한 2분 정도 이렇게 압박을 시켜 놓고 가만히 있기도 하고 이렇게 운동을 시키기도 해요. 그래서 보면 어깨 부분에 해 주기도 하고 이두가 뭉치는 선수는 저렇게 이두에 감아 놓고 빨리 1, 2분 정도 운동을 한 다음에 풀어 주면 엄청 팔이 가벼워지고 혈액 순환이 잘 일어납니다. 그래서 선수들이 상당히 많이 좋아하고요. 밑에는 이제 부항인데 위에 이제 그 압박 밴드가 눌러서 이제 압력을 가해서 한 거라면은 반대로 이제 부항은 이제 위로 들어 올려서 그래서 양압이라고 그러고 이 부항은 음압이라고 하는데 들어 올려서 피부랑 이 피하 조직을 들어 올려서 혈액 순환을 촉진시켜 주는 거죠. 이렇게 빨갛게 올라오는 거는 그 안에 있는 또 정말 모세혈관들이 약간 이제 손상을 입으면서 오히려 그래서 이제 그 피로로 인한 부산 물질들이 더 잘 이동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됩니다. 그리고 사열이라고도 하죠. 거기다 뭐 바늘을 해서 피를 내기도 하는데 이게 정맥혈을 빼서 마찬가지로 또 이런 이동들을 이제 촉진시켜 주는 거고요. 근데 아주 부항도 그렇고 플러싱 밴드도 저렴한 비용으로 뭐 제가 알기로는 2, 3만 원, 뭐 비싸봐야 4만 원 내에서 할 수 있는 거라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다음은 이제 특수 장비들인데요. 네, 영상 한번 주시겠습니까? 예, 이제 컴팩스라고 하는 그 전기 자극 맨 오른쪽 위에 보시면요. 그래서 근육들의 이제 그 계속 트위치라 그러죠. 그 조였다 풀었다 하면서 림프나 혈액 순환을 돕고요. 그다음에 이 컴팩스는 다양한 기능이 있어 갖고 통증을 완화시키는 텐스라는 모드도 있고요. 물리치료 장비처럼. 또 하나는 이제 그 운동을 시켜서 선수들이 아까 김윤주 코치가 말한 대로 짧아지거나 늘어난 근육들을 갖다 원위치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제 그 극소 부위를 갖다 운동시킬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왼쪽 아래 보면은 이제 레이저 장비가 있죠. 이제 낮은 열이 이제 피부나 피하 깊숙이 침투해서 역시 몸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그 원래대로 회복하고 힐링되는 치유되는 과정을 돕습니다. 그다음에 오른쪽은 이제 급속 냉각 장치죠. 아까 아이싱 얘기했는데 아이싱은 안 좋다면서 왜 그 이건 냉각 장치를 쓰느냐? 이 급속 냉각 장치는 이제 30초에서 길어야 1분 정도 쓰고요. 이게 어떻게 작동하죠, 김병지 박사? 그 우리가 얼음을 대면요, 우리 피부 수준에서 그 냉기가 피부 수준에서 끝나지 그 깊숙한 곳까지는 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얼음을 대면 그 일시적으로 그 통증을 느끼지 못하죠. 왜냐하면 우리 몸은 통증을 느끼는 뇌가 그 통증을 느끼는 건데 감각이 다른 감각이 올라가면 통증 감각이 올라가고 있는데 다른 감각도 올라가요. 그러면 우리 뇌는 둘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10개가 올라왔는데 그 차가운 감각이 올라오면 5개로 떨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통증은 일시적으로 느껴지지 않으니까 이제 얼음을 대면 내가 빨리 회복되고 있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얼음을 대면 사실은 그 작용만 있는 게 아니라 그쪽에
혈류를 차단하는 차단, 예. 역할을 하죠. 차가우면서. 혈관이 이제 예, 수축되니까 이제 부상 부위에 체액이 이제 공급되는 것도 분명히 차질이 생길 거고요. 그다음에 이 세포를 치유하거나 이 부산물들을 청소해줘야 되는데 이러한 흐름이 억제되니까 이런 것들이 지연되고 방해되는 거죠. 그리고 근데 이 급속 냉각기는 똑같은 냉각기지만 얘는 그 표면 온도가 한 10도 이하로 떨어지도록 거기다 차갑게 국소 부위를 차갑게 그냥 압력을 줘서 그 기체를 쏘거든요. 그러면 거기가 그 냉기가 피부 수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좀 더 깊숙한 곳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근데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의 일들을 원하는 건데 차가워지니까 우리 몸이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차가워지니까 이제 수축할 수 있겠죠 일시적으로. 예. 그렇지만 우리 몸은 36.5도를 유지해야 되는 그렇죠. 네. 의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급격하게 다시 혈류를 그쪽으로 보내줍니다. 뜨거운 예. 혈류를. 그래서 오히려 우리도 겨울에 막 눈싸움하고 나면 손이 처음에는 막 끊어질 것처럼 아프지만 나중에는 화끈화끈하게 되는 걸 이렇게 경험하시죠. 그래서 오히려 이 급속 냉각 장치를 사용하면 오히려 거기에 혈류가 더 증가하죠. 조금만 지나면. 또 한 가지 포인트는 이제 보통 우리가 아이싱을 할 때 주로 권고되는 시간이 15분 정도인데 긴 시간이죠. 근데 이제 급속 냉각 장치는 30초에서 길어야 1분 정도를 쓰고요. 그리고 이 아이싱 같은 경우는 얼음을 제거하고 나서도 이제 부정적 영향이 좀 지속된다고 합니다. 이제 많은 연구에 보면은 이제 오히려 기존에 건강했던 다른 조직까지도 일부 손상시키는 그런 문제가 있다 그러고요. 그에 비해서 이제 급속 냉각 장치는 오히려 짧은 시간에 효과적으로 쓸 수 있고 그 이후에 상당한 혈류량 증가를 통해서 신진대사나 회복 과정에 상당히 기여하게 되는 거죠. 네, 다음. 예, 마지막으로 유산소죠. 예. 김민주 코치님 엊그저께 그 신인들 대상으로 그 러닝에 대한 강의하셨는데 예. 유산소에 대해서 뭐 한마디 좀 해주시죠. 가볍게 경기 끝난 다음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그런 체력이 있다면 가볍게 뛰어주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왜냐하면 아까 그 움직임이 효과가 있다고 그랬죠. 관절을 다 쓰니까 움직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가볍게 뛴다는 거는 혈류를 계속해서 우리 몸에서 계속 쓰고 있다는 거거든요. 고정 이렇게 딱 댐에서 이렇게 저장해 놓는 게 아니라 근육으로 계속 보내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가볍게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게 혈류 증가에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국내 선수들은 이제 러닝을 많이 선호하는데요. 아니면 이제 그 야구장에 있을 때는 러닝머신을 사용한다든가. 의외로 용병 선수들은 자전거를 상당히 많이 탑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뭐 야구장에도 있고 심지어 어떤 선수는 자기 집에다가도 갖다 놓고 이제 쓰기도 하고요. 자, 다음 가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제 그 프로팀에서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봤고요. 이제 과연 그럼 이걸 현장에서 사실 쉽지 않은 환경인데 어떻게 이것들을 적용해서 선수들의 준비나 회복을 도울 것이냐에 대해서 한번 좀 논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가 그 팀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회복 방법들을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다 그 여러 뭐 이것도 한다 저것도 한다 말씀을 드렸지만 그 공통되는 흐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결국은 몸의 혈류를 증가시킨다는 거예요. 그 저희가 뭐 하는 그런 뭐 이런 툴도 있고 저런 툴도 있지만 신기하게도 결국 치료는 누가 하냐면 혈액이 하는 거죠. 그래서 혈류를 그쪽으로 많이 보낼 수 있는 그 툴을 쓴다면 그런 툴이 옳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운동이든 뭐 장비를 이용한 조치든 뭐든지 간에 인체가 자연스럽게 치유되는 그 과정, 신진대사를 올리고 이걸 또 세포들을 재생시키는 과정을 이런 장비나 저희가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만약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우리 그 투수가 3일 내에 이렇게 됐던 선수가 3일 내에 빨리 돌아와서 공을 던질 수 있도록 그 하지 않았다면 그 선수가 아마 그건 이제 뭐 이제 좀 이제 부정적인 이제 결과를 내놓자면 아마 그 선수가 아프던지 아니면 퍼포먼스를 잘 못 썼겠죠. 그런데 저희가 주어진 그 3일의 시간 동안에 이런 방법으로 계속해서 혈류가 그쪽으로 잘 돌아가서 다시 원래 그 움직임이 나올 수 있도록 유도를 했고 그것들이 도움이 됐기 때문에 그 선수가 부상이 없이 자기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이용해서 움직임을 빠르게 회복할 수 있고 그 시간을 더 단축시킬 수 있고 그렇다면 그 선수에게 기대하는 바가 더 클 수 있다라고 현대 과학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그 저렴한 비용으로 현장에서 할 수 있는 네.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어떻게 하면 쉽게 전문 인력 없이도 이제 평가를 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어떻게 준비 운동을 하고 어떻게 회복 운동을 하는지 한번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평가는 아까 저희가 고니어미터를 가지고 전문적인 트레이너들이 이제 각도를 재주고 했었죠. 이제 그러한 것들을 갖다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내외전은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게 똑바로 서서 손을 뒤로 열중시트 하는데, 이 정상적인 가동 범위는 이 엄손가락이 날개뼈 위치까지 올라가는 게 사실 정상적이긴 한데요. 그렇죠. 김신 코치가 보여주고 계시네요. 한번 보시. 많이 안 올라가는 것 같은데. 경고권 맞았습니다. 예, 맞아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좋았을 때 이 선수가, 모든 선수가 다 유연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좋았던 상황을 사진으로 찍어놓고 나중에 이제 내가 오늘 괜찮은지 봐서 사진 다시 찍어서 이제 각도를 보면은 많이 떨어져 있다. 그럼 뭔가 이제 위험한 사인이겠죠. 예,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고요. 그다음 베드에 눕혀서 각도를 이렇게 이제 제한을 해서 좀 숙이는데, 이 각도를 모르니까 지금 보시면 여기 핸드폰이 있죠. 스마트폰으로 앱 같은데 각도기나 뭐 기울기가 나와요. 그런 걸 통해서 각도를 이제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도 있겠죠. 현장에서 지금 이렇게 저희가 그 움직임을 파악하기 위해서 고니오미터를 씁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도 하지만 저희가 지금 이런 방법들을 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베드에 눕혀서 그냥 그냥 빠르게 아까 그 내전하는 것처럼 그렇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베드도 없다. 그런데 이 선수가 서서 현장에서 봐야 된다. 그럴 때는 서서 그냥 하는 거죠. 근데 지금 그림에서 이 사람이 이렇게 등을 구부렸는데, 그렇게 하면 값이 달라져요. 똑바로 서서 그 상태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억지로 가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편안하게 가는 상태까지만 가면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현재 그 상태를 그냥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또 툴을 하나 더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 이 선수한테 내가 너 어깨 상태 볼 거야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냥 너 그냥 힘없이 이렇게 해봐. 힘없이 이렇게 해봐. 이렇게 얘기해야지 이 선수가 억지로 안 만들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가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는 외전, 밖으로 외전하는 게 올라가는 거고요. 이렇게 하는 건 내전이에요. 내전한 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뭐 오늘 저희가 주로 내외전에서 대해서 많이 말씀드리지만, 어떤 선수들은 이제 외전 문제를 갖고 있기도 하고요. 근데 주로 이제 저희가 많이 보는 것이 이제 경기 전후에 이제 상태를 체크하는 게 아무래도 내외전이 좀 더 많이 집중되다 보니까 그쪽으로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이제 보시겠습니다. 경기 전의 준비죠. 저희 팀에서는 이제 전문적인 이제 트레이너들이 경기 전에 선수들의 근막을 이완시켜주고 스트레칭을 도와주지만, 현장에서는 뭐 제일 쉬운 방법으로 폼롤러나 릴리즈볼을 통해서 어깨 주변 근육들이나 그다음에 날개뼈 주변 등 쪽에 있는 근육들, 그리고 심지어는 뭐 그에 붙어 있는 부산, 예를 들어서 뭐 이두나 삼두나 뭐 가슴 근육이나 심지어는 코어 근육들도 이렇게 근막 이완을 해주는 게 상당히 효과적이고, 또 비용도 얼마 안 드니까요.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스트레칭도 이제 트레이너가 해주는 대신 뭐 현장에서는 가볍게 타올 갖다가 이렇게 당겨서 이제 내외전을 증가시킨다든지, 그 왼쪽에는 이제 슬리퍼 스트레칭이라 그래서 어깨 또 내외전 증가시키는 스트레칭이죠. 그리고 이제 야구 선수들이 주로 후방의 관절량들이 많이 뻑뻑해지는데, 이 겨드랑이 사이에다가 뭐 릴리즈볼이나 야구공을 끼워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가동 범위를 쉽게 이제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요즘은 뭐 보편적으로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이 제이밴드, 뭐 사실 되게 저렴한 비용으로 어디서나 쉽게 야구장에 그물이든 어디다 걸고 할 수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이제 어깨를 충분히 활성화시켜서 경기 준비를 이제 하면 좋겠죠. 그다음에 이 제이밴드는 뭐 이렇게 손목에 할 수도 있고, 이게 잡고서 이제 저희가 밴드 어파트라서 밴드를 당기는 이제 회복 운동이 있는데, 그때도 유용하게 쓸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회복. 예. 뭐 회복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 전에도 폼롤을 하지만 경기 후에도 빨리 폼롤을 통해서 뭐 늘어나거나 아니면 타이트해진 근육들을 풀어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플러싱 밴드, 역시 저렴한 비용으로 저렇게 묶었다가 압박했다 풀면서 혈류순환을 촉진시켜서 회복을 도울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컴팩스와 같은 이제 프로에서는 고가의 장비를 사용하지만, 저렴한 뭐 2, 3만 원, 3, 4만 원 정도의 그 저주파 치료기들이 있거든요. 그것도 분명히 혈류순환에 도움을 주니까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항도 역시 제가 알기로는 2만 원에 3만 원 정도면 충분히 구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경기 후에 바로 해줬을 경우에 빨리 회복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이제 저렴한 비용으로
비슷한 효과를 누릴 수 있지 않을까 봅니다. 네, 그리고 회복 운동, 저희가 아까 회복 장비들 또 트레이너들이 도와주기도 하고 익센트릭 운동을 하기도 했는데 이렇게 덤벨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운동을 한다든가 또 아까 커프스라고 해서 그 웨이티드 커프 손목에 차는 모래주머니를 이용해서 할 수도 있고요. 뭐 제이비들을 이용해서 또 회복 운동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유산소는 이제 러닝머신이나 사이클 같은 거를 구하기 힘들 때는 간단하게 뭐 줄넘기 한 5분 뭐 10분 해도 충분히 효과가 있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대체해도 꾸준히만 해준다면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가 발표한 내용 거의 말씀드린 것 같고요. 예. 예. 어, 지금 시간이 얼마나 남았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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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최근에 그 학부형 한 분을 뵀어요. 근데 그 학부형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아이가 야구를 한다고 했을 때 너무 두려웠대요. 근데 그 두려웠던 이유가 뭐냐면 얘가 혹시 아프지 않을까? 너무 아프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마 그 지금 저희를 보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비슷한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야구를 하는데 또 야구 선수들 중에 수술하는 사람들 얘기도 많이 들었는데 얘가 아프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이렇게 많이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는 그 방법들이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을 줄일 수 있고 줄일 수 있는 좋은 툴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각 개인들도 저희가 알려드린 이런 방법들을 가지고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마추어에서도 그런 뭐 중고등학교 팀에서도 경기 전에 또 경기 후에 이런 방법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어깨 움직임들을 좋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한다면 분명히 아픈 사람들도 줄을 거고 수술 받거나 하지 않은 상태로 저희 뭐 프로에도 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보면은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내용이고 별거 없네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희가 그 학교 다닐 때 체육 시간에 보면은 운동 전에 뭐 준비 운동을 해야 된다. 끝나고 정리 운동을 해야 된다. 이게 시험지에 열심히 답안을 썼는데 막상 저희도 뭐 김용준 코치나 저나 뭐 가끔 운동을 같이 하거나 축구를 한다든가 할 때 준비 운동 안 하고 막 뛰고 가서 회복 운동 정리 운동 안 하고 나면 다음날 막 다리 부여잡고 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확실히 준비 운동을 하고 뭐 간단하게 뭐 폼롤러든 정리 운동을 하게 되면은 확실히 편안해짐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거 저렇게 당연하고 별거 아니지만 프로팀에서도 꾸준히 지키면서 하는구나. 그게 결국은 가장 오늘 드려야 될 저기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누구나 다 알고 있고 당연한 거지만 결국은 꾸준하게 이걸 지속해서 해나간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혹시 혹시 질의응답 예. 있으면, 예. 예. 네,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건요. 일단은 투구 직후에 이제 아이싱을 되도록이면 이제 안 하고 그리고 이제 트레이닝 쪽으로 이제 풀어나가는 최신 트렌드를 말씀해 네. 주셨는데 현장에서 갖고 있을 법한 궁금증을 몇 개 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투구 직후에 이제 열감이 이제 좀 높아지고 그 다음에 이제 뭐랄까 이제 붓기, 에디마가 좀 더 있는 느낌을 가져서 이제 나는 아이싱을 해야만이 뭔가 압박을 해주고 아이싱을 해야만이 그런 열감이 사라지는 거를 선호하는 선수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열감에 대해서는 어떻게 컨트롤 하시는지 그리고 이제 장기적으로 뭐 텐던이나 리가멘트의 렉시티 문제에 대해서는 혹시 이제 메디컬적이나 트레이닝적으로 갖고 있는 그 근거를 갖고 이제 접근을 어떻게 하시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또 한 부분은 또 데이터 쪽인데 그러니까 지금 EMS도 쓰신다고 했고 그다음에 그 전자동 다이나모미터 뭐 이런 거를 쓰신다고 하셨는데 이제 그런 데이터들을 정량적으로 계속 세이빙을 하면서 그거를 데이터를 관리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현장의 판단으로만 쓰고 있는 건지 그게 또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질문이 너무 많아서 예, 마지막으로 기억하기 힘들 것 같은데 네. 하나씩 다시 한번 이제 해주시면 하나씩 일단은 대답. 그 열감 관련된 것만 예, 예. 먼저 얘기해 일단 주시죠. 선수들이 이제 선호하는 문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예전에는 이제 많은 선수들, 특히 운동 오래 한 베테랑 선수들은 대부분 아이싱을 다 하는 분위기였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선수들이 비교를 해본 거죠. 경기 직후에 아이싱을 했을 때랑 아이싱을 안 하고 빨리 이러한 무브먼트 엑서사이즈를 하고 관리를 했을 때. 근데 확연히 이게 좋다고 생각해서 지금은 저희가 아이싱하는 선수가 거의 없어요. 거의 뭐 99%는 아이싱을 안 하는 분위기고요. 열감 같은 경우는 뭐 열감이 있고 그렇다면 잠깐은 뭐 식혀주는 차원에서는 뭐 해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열감이 있다는 건 그건 어큐트한 손상이 있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예, 이제 그 만약에 근데 손상이 있다면 분명히 선수가 통증을 얘기할 거예요. 네. 공을 던졌는데 아파요. 그런 경우에는 뭔가 좀 의심을 해야죠. 저희도 공을 던졌는데 어깨 아프고 불편해요라고 얘기하면 저희는 그러면 그 다음엔 저희 병원 진료를 예약합니다. 그래서 그 빠르게 이 선수를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병원 진료를 해서 MRI를 찍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구조적인 문제를 확인을 하고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경기 끝나서 이제 그 회복을 위해서 왔다. 그러면 얼음을 대기보다는 저희는 운동을 해서 그 다음에 그 다음을 위해서 준비를 빠르게 하게 하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했을 때 운동을 했을 때 그 다음날 선수들이 더 좋은 피드백을 주거든요. 그 어떤 선수들이냐면요. 공을 던지고 나서요. 얼음을 댔어요. 근데 꼭 얼음 댔기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팔이 안 들려요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근데 그 선수 예전에는 저희가 몰랐을 때 큰일 난 줄 알았어요. 팔이 안 들려? 야, 큰일 났네. 어디 찢어진 거 아니야? 네. 근데 병원 가잖아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리고 며칠 지나잖아요. 팔 다 들려요. 네. 그러니까 그게 기능적인 문제라고 봐야죠. 근육이 두뇌가 뇌가 근육을 컨트롤해야 되는데 근신경적인 부분에서 문제들 때문에 움직임이 안 나온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통증이 없는 범위라 통증이 없다면. 그래서 그럴 때는 오히려 운동을 시켜놓으면 뇌가 근육을 컨트롤하는데 훨씬 도움이 되고 더 빠르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운동이 얼음보다는 더 효과적이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네, 그 하고 나서 어깨에 통증이 있거나 그런 경우도 뭐 붓기 있을 때도 예전에는 아이싱을 일단 최우선적으로 생각했는데 지금은 뭐 EMS 장비 통해서 오히려 붓기를 더 빨리 빼는 방법도 있고요. 그걸 더 많이 저희가 쓰게 됩니다. 현장에서. 저희가 어쨌든 현장에서는 가장 효과 있는 방법을 빠르고 즉각적인 반응이 나오는 걸 선호할 수밖에 없거든요. 선수들도 그걸 원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아이싱을 안 쓰게 된 거고요. 그다음 마지막 질문이었나요? 그 측정한 데이터 값은 결국 데이터는 그때그때 측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계속 누적해서 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 선수가 좋았을 때 어땠는지, 나빴을 때 어땠는지.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은 그거를 값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저희가 쓰는 그 구글에다가 저희가 이제 파일을 해서 틀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제 3월에 이제 저희가 2월에 측정을 하면 그걸 이제 그 1군 쪽에서도 하고 2군 쪽에서도 하고 다 이제 올려놓죠. 그리고 이제 그런데 나중에 얘가 이거 불편해요라고 했을 때 저희가 체크를 해봤는데 그전 거랑 이제 비교를 합니다. 얘 떨어졌다. 그러면 내전에 문제가 있네, 외전에 문제가 있네, 아니면 어디 뭐 극상근이나 이런 데 문제가 있네, 이런 것들을 비교해 보기 위해서 저희가 그 데이터를 이렇게 수집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선수들도 이제 경기 하루하루 하는 게 중요하지, 이거 측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자주는 못하죠. 그래서 초에, 그다음에 거의 끝날 때쯤, 그리고 중간쯤에 이렇게 한번 3번 정도 해가지고 저희가 다 이렇게 파일로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수들 간에 1군과 2군 이동이 잦은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자료가 같이 볼 수 있어야 트레이너들 사이에서 이제 서로 이제 커뮤니케이션도 할 수 있고 뭐가 문제인지 빠르게 대처할 수가 있죠. 그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이 어떤 거였죠? 예, 대답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또 그래서 이제 다시 또 질문을 드리자면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EMS 데이터랑 이제 뭐 다이나모미터 측정을 하는 거를 잘 모으고 계신지에 대해서 질문이었는데 지금 방금 이제 다 모으고 예, 있다고 예. 하셨고 예. 이제 그러니까 그거는 답이 된 것 같고요. 그러면 또 이제 이건 되게 가벼운 질문인데 사실 이제 2000년대 초중반엔 대부분 다 아이싱을 하는 추세였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렇게 치면 이제 8, 90년대 이제 선동열 선수 그 당시 선수가 이제 운동할 때는 이제 볼 던진 다음에 이제 온천 하나 끊어주면서 이제 온천 갔다 와라 뭐 이런 식으로 옛날에 했다라는 그런 예, 얘기들이 예. 많은데 그럼 결국은 이제 그 당시가 어찌 보면은 뭐 옳을 수도 있었다라는
라고 볼 수도 있는 건지, 실제로 이제 예. 피칭 후에 뭐 온천이라든지 조금 더 온도가 높은 곳에서의 혈류순환을 위한 방식들도 괜찮은 건지, 일단 이걸 하나 질문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이제 데이터, 이제 EMS 데이터 뭐 이런 거 모은다고 하셨는데 피지올로지적인 데이터들을 혹시 모으고 계신지, 뭐 예를 들어서 뭐 쉽진 않겠지만 뭐 젖산값을 본다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이제 측정할 수 있는 그 운동 생리학적인 데이터들을 또 이제 세이빙하고 계시는 게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이제 그런 값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젖산 측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심박이나 이런 걸 통해서 뭐 안정 심박이나 선수들이 이제 수면 체크나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 이게 선수들 같은 경우는 사생활 침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현실로 쉽지 않은 부분이 있고요. 아까 그 온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만성적인 손상은 그런 이제 약간의 따뜻한 온도에서 하는 것들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레이저 장비도 아주 뜨겁지 않은 정도 저온에서 레이저는 이제 회복을 돕기 때문에 충분히 일리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잠깐 저희 두 번째 질문이 아까 뭐였죠? 그 아까 온천에 대한 거고 두 번째가 피지올로지적인 예, 데이터. 예, 예. 그 젖산이나 이런 것들. 예. 저희도 그런 것들을 하고 싶어요. 저희도 하고 싶은데 근데 조건이 있어요. 젖산이나 이런 그 생리적인 그 팩터들이 보고는 싶은데 실험실 환경에서 보는 거 그런 환경은 맞지 않거든요. 그 실험실 환경에서 그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일부러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면 그거는 실험실에서 해야 될 일이고 현장에서 해야 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보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지면 발력이라든지 이 사람들이 점프를 할 때 지면 발력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반응 속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 싶어요. 근데 그런 거는 이 사람들의 그 하루의 일상생활 중에 그냥 훈련 중에 자연스럽게 그냥 체크되는 그런 데이터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측정이 돼야 되고요. 그런데 이제 현장에서는 아직은 그런 정도로 우리나라가 그런 장비들을 거기에 투입해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까지는 돼 있지 않아요. 근데 제가 그 외국에 저희 팀에는 그래도 외국 분들이 많이 오고 그다음에 그런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 축구팀도 그렇고요. 스포츠 사이언티스트 팀이 아예 딱 체계적으로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아예 학자들하고 아예 그냥 논쟁을 하고 그거는 너네 학자들이 하는 얘기지. 난 우리 이렇게 하니까 더 좋더라. 오히려 이 사람들이 현장에 있는 그 이론가들을 오히려 더 끌고 가는 그런 데까지 지금 가 있거든요. 뭐 그 미국에 있는 그 프리미어 리그의 어떤 축구팀들이 그런 식으로 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정도의 그런 그 전문 인력이라든지 그런 장비를 투입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런데 만약에 현장에서 쓰려면 현장에 더 맞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대로 진행돼야 되겠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네. 빨리 끝내겠습니다. 예. 자, 마지막 그다음에 그 혈류 순환이 좋다고는 했잖아요. 근데 지금 저희가 보여드린 그 혈류 순환은 극소부위예요, 결국은. 그렇죠? 다 국수부위잖아요. 그런데 온천에 들어가잖아요. 예. 그 혈류는 그 몸이 뜨거워졌기 때문에 36.5도를 유지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혈액을 다 자꾸 그 몸의 중심에서 밖으로 내보냅니다. 그래서 몸이 뻘개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거기에서 땀이 나죠. 땀이 나면 땀 안에는 전해질이 들어있어요. 전해질은 우리 몸을 회복하는 데 필수 요인이에요. 오히려 땀을 많이 낸다는 거는 더 피로하게 만드는 걸 수 있어요. 오히려 그 여름에 선수들이 빨리 지치는 이유는 체온 유지 때문에 그렇거든요. 체온 유지를 빨리 36.5도로 만들어 놔야 되는데 36.5도가 아니라 높은 데서 계속 있는 거예요. 경기 끝나도. 그러니까 그 다음 날까지 피곤한 한 거거든요. 그래서 빨리 회복하는 방법으로 온천은 옳지 않다. 오히려 맨 마지막에는 찬물로 해서 그 36.5도를 빨리 유지한 상태에서 쉬게 만드는 게 더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네. 이상 저희 그동안 저희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